첫 번째 프로그램은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경제 구조가 바뀐다라는 주제로 서용석 카이스트 미래전략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서용석 센터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용석 센터장님은 현재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겸임교수를 맡고 계신 미래학자신데요.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변화와 이슈를 점검하며 대안을 제시해 오셨습니다.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소개받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서용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그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또 발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큰 영광입니다. 사실 저는 금융이나 뭐 이게 경영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그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는 맥락에서 초불확실성 시대의 경영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최근 우리 사회에 이 미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불확실성의 증가, 그다음에 빠른 변화의 속도. 이런 그 불확실성의 증가에 대해서는 제가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이런 그 도전 과제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다. 뭐 기후 변화라든가 인구 구조 변화라든가 뭐 자원 고갈 문제 이런 문제들은 이게 단기간으로 우리가 뭐 전망을 한다거나 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뭐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적 특성에 부합하는 고유한 그런 그 발전 모델의 그 필요성 대두. 사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그 선진국을 모방을 해왔고 또 빨리 따라가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는요, 선진국과 동일 선상에서 이제는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 다른 나라, 다른 기업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 또 다른 나라, 다른 정부 또는 다른 기업이 해보지 않는 그런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될 그런 위치에 우리가 지금 서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미래전략대학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미래전략대학원에서는 무슨 그 교육을 하고 또 연구를 하냐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습니다. 보통 뭐 미래학, 미래연구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뭐 전망하는 뭐 그런 분야 학문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래 연구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변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워낙 또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미래 연구라는 거는 변화에 대한 연구이자 불확실성에 대한 지난한 도전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 변화와 불확실성에 기업이면 기업, 정부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적응하고 이를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바로 전략 연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뭐 70년대만 하더라도요. 이런 그 풍부한 뭐 자료나 데이터, 정교한 방법론, 그다음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만 있으면 충분히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지만 이 미래라는 게 워낙 그 다양한 변수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여러 변수 가운데 이 사람의 인간의 그런 생각과 행동이 가장 불확실한 변수입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미래가 예측의 대상이 되는 순간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그 대상 자체가 굴절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밀레니엄 버그 Y2K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1990년대 후반에 이런 그 0과 1이 이제 디지털이 이제 그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컴퓨터가 0과 1을 이제 그 혼돈을 해서 이제 엄청난 그런 대혼란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이게 올바른 예측이라 하더라도 이게 공개가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에 대한 대책과 행동을 취하면 결국 틀린 미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미래를 연구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현상을 미래 예측의 역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21세기 환경 변화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환경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이제 북화라는 용어가 있죠.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하다. 이렇게 이제 21세기 환경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이렇게 요즘 와서 불확실성이 증가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 기후 환경 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에 따른 이 잦은 자연 재난재해의 그 발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최근 언론을 통해서 뭐 50년 만에 100년 만에 한 번 뭐 폭설, 폭우, 가뭄, 태풍 이런 얘기 아마 자주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관측 한계치를 뛰어넘는 그런 자연 재난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가 이제 첫 번째 원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 AI라든가 뭐 빅데이터라든가 최근에 소위 뭐 와해적 기술들이 급속하게 진보하면서 다양한 의외성들을 발현해내고 있다. 저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저는 이 세상이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교통 또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위 그 초연결 시대 도래란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이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거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한 국가나 지역이 뭔가 사건이나 현상을 예측한다거나 통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이유가 이제 불확실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기후 변화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환경적인 변화, 또 도시, 그다음에 인구 밀집 이런 그 기술 등의 발전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불확실성을 점점 이제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시 행정부 때 그 도널드 럼스펠드라고 그 국방장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아는 것을 가지고 뭔가 이제 4가지 이제 수사적인 그 매트릭스를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의 그 수사적인 매트릭스가 미래 불확실성을 유형화하는데 아주 유용한 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노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현상들이죠. 뭐 고령화라든가 또는 뭐 도시화라든가 뭐 기후변화 이런 것들. 반면에 이제 언노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심해 무엇이 있을지 또는 태양계 밖에 우주에 어떤 것들이 존재할지 우린 모른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이 이제 거기까지 뭔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잘 모른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언노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려진 것. 그러니까 영향력의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 현실화의 결과가 불확실하거나 또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자연재난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연재난재해가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이 known unknown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4번째 unknown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발생 가능성을 추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형태 자체를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뭐 사건이나 현상들이 이제 그 unknown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저같이 이제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쪽에 포커스를 둬서 많은 시간, 노력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검은백조라는 말 요즘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도 이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예외적으로 발생하고
또 일단 발생하면 사회에 엄청난 그런 그 파장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나 현상을 이제 검은 백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왜 검은 백조가 되었냐? 사실 이 검은 백조는요, 서양에서는 상상 속에나 등장하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으로 치면 뭐 용이나 봉황 같은 그런 경우죠. 근데 19세기 초반에 이 영국의 탐험가들이 호주 해안을 탐험하면서 이 검은 백조를 발견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이게 상상 속에나 등장한 동물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만큼 예외적으로 충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검은 백조라는 겁니다. 반면에 좀 이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컨셉이 있습니다. X 이벤트, 익스트림 이벤트. 우리말로 이제 극단적인 사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예측하기도 어렵고 발생 가능성도 낮지만, 일단 이게 한번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경제, 사회, 산업 전반에 엄청난 그런 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보통 이제 X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블랙 스완하고 X 이벤트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뭐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 스완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 실제 나타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지구인과 외계 생명체가 조우를 한다던가, 아니면 좀비가 등장한다던가, 이런 건 이제 블랙 스완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반면에 X 이벤트 같은 경우는요, 뭔가 이런 구조적인 여러 문제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타나는 사건을 보통 이제 X 이벤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두산 폭발 같은 경우가 X 이벤트로 자주 회자가 되는데,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면 백두산 100% 폭발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X 이벤트겠죠. 뭐 우리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뭐 9.11 테러라든가, 또 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 그다음에 재작년인가요? 일본의 그 수출 규제. 사실 이 수출 규제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난리 났었어요. 정부, 뭐 산업부도 그렇고, 정보통신부도 그렇고, 상당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 그 대표적인 X 이벤트에 해당이 된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미래를 얘기할 때 검은 코끼리. 검은 코끼리라는 개념인데, 이건 미래가 뻔히 보입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로부터의 그런 관성이나 부정이나 두려움, 불편함, 이 이해관계 충돌 등 이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 코끼리가 이 온 방안을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풍비박산 낼 때까지 모른 체 하거나,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하더라도 큰 진척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검은 코끼리의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코끼리가요, 상당히 사나운 동물입니다. 보기엔 이제 순하게 생겼어도 이 거대한 사나운 그 동물이 이 작은 방 안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충분히 보이죠. 확연하게 보이고, 얘가 조금만 몸을 틀거나 넘어지면 방 안이 다 이제 깨져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애써 이런 현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기후변화 같은 경우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가,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인류는 생존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선 탄소 저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탄소 저감이 이게 쉽게 되는 건가요? 국가 간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갈리고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이게 쉽게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검은 코끼리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도 너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연금이죠. 뭐 연금 고갈된다는 거 너무 다 잘 알지만 지금 이해관계 그런 충돌 때문에 제대로 된 연금 개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도 마찬가지죠. 이미 20년 전부터 학령 인구 감소하니까 대학 문 닫아야 된다, 구조조정 해야 된다, 수도 없이 말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뭐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까?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요, 이 지방의 경제권과 상권과 밀접하게 이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함부로 이렇게 구조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 이게 대표적인 블랙 엘레펀트, 검은 코끼리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한 3년 전부터 우리 사회가 그 갈등이 굉장히 높은 사회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 때문에 정책 비용도 이제 많이 올라가고, 그때 한참 그 타다 문제 때문에 뭐 분신도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모 부처하고, 야, 이렇게 뭔가 좀 갈등이 일어난 다음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미래 갈등을 한 3년, 한 5년 정도 미리 예측을 해서 뭔가 좀 선제적으로 이를 예방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한 150개 정도의 그런 미래 갈등 이슈를 도출을 했고, 이걸 또 공공 갈등 이슈의 차원에서 한 30개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쭉 리스트인데 뭐 제가 오늘 다 소개해드릴 시간은 없지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처음으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생자 수가 훨씬 많았죠. 근데 작년 처음으로 이게 데드 크로스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망자 수가 단순히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2030년대가 되면요, 매년 자연산 사망자 수가 50만 명. 이게 40년이 되면 60만에서 70만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인구 구조 변화는요, 이게 비가역적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추세가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인구 구조 변화가 진행된 일본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한 해 사망한 사망자 숫자가 150만 명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망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가장 먼저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뭐 여러 문제가 있겠죠.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 장례 쪽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장례 문화가 예전엔 주로 매장 문화였다가 최근에는 화장 문화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도권은 90%가 넘어가요. 전국 평균은 지금 한 88% 정도 되고요. 근데 지금 수도권에 화장장 몇 개 있는지 아세요? 2개밖에 없습니다. 저기 그 벽지하고 양재. 예. 그래서 지금도 갑자기 돌아가시면 저 천안까지 가서 화장하셔야 돼요. 아니 그럼 화장장 더 늘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뭐 잘 아시겠지만 화장 시설 같은 경우 대표적인 혐오 시설입니다. 기피 시설이에요. 절대 자기 지역에 못 들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년 안에 이런 화장 대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예.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갈등 이슈가 이 블랙 엘레펀트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미래 X 이벤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그 전문가들 모아놓고 브레인스토밍을 거쳐서 이건 뭐 언제 일어날지 모르죠.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대한민국이 직면할 수 있는 그 X 이벤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요걸 한 30개 정도 저희가 이제 도출을 해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발생 가능성하고 그다음에 발생 시 파급력 요 2개를 고려해가지고 최종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부동산 버블 붕괴와 한국판 모기지론 사태 발생. 두 번째가 국가 전산망 해킹 등 전쟁 수준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 오늘 오전에도 KT 한번 먹통됐었죠. 예, 굉장히 불편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국가 차원의 뭔가 대규모 이런 그 공격이 들어올 경우 이거 정말 엄청난 그런 파괴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1위부터 한 20위까지 저희가 이제 순위 매겨봤는데, 이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부터 지금부터 이제 애질리티하고 이제 레질리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그 불확실성이 이제 증가하면서 이 국내외적으로 미래 정부나 조직이 지향해야 될 그런 핵심 역량이 무엇일까?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뭐 여러 그런 그 지향점 또 핵심 역량 요인들이 있지만 한 6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민첩성, 투명성, 유연성, 간결성, 연결성, 기술 활용성. 그다음에 또 재난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미 미국의 피마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는 전후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 재난을 관리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프레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그 예방과 완화고, 두 번째가 준비와 계획이고, 세 번째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재난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회복해 갈지. 현재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리스폰스 단계를 지나서 약간 일종의 회복 단계에 지금 접어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작년 2020년 그렇죠. 작년 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코로나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세계은행으로부터 왜 이렇게 한국이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아까 잠시 전에 보여드렸던 이 민첩성, 투명성, 유연성, 간결성, 연결성, 기술 활용성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쭉 조사를 했는데 너무 잘했더라고요. 잘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한국의 사례를 계속해서 좀 외국에서 배우고자 하기 위해서 세계은행에서 저한테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재난 관리의 4단계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특히 그 감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감염병 예방 완화를 위한 뭐 법적 제도적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발생을 가정한 준비나 계획이 있었습니다. 준비도 있었고요, 교육도 있었고, 다양한 훈련도 있었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었는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메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르스 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당시 메르스를 갖다가 뭐 이렇게 어떻게 처리하고 뭐 회복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시스템 개선을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이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닥쳤을 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6가지의 뭐 그 미래 조직 또는 정부가 지향해야 될 뭐 핵심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즘 또 많이 회자가 되는 이 애자일한 부분이 아닐까. 이 애자일 조직과 관련해서 제가 2017년도 이제 행정학회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애자일한 조직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학습하는 조직. 그다음에 새로운 업무 방식의 적용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민첩하고 유기적인 조직. 그다음에 과감한 권한 위임과 그다음에 적극적 재량권 행사를 통해서 뭔가 긴급한 그런 시민이나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장형 조직. 이렇게 애자일을 이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요즘 또 많이 회자가 되는 이 리질리언스입니다. 우리말로 뭐 복원력, 회복 탄력성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위기나 재난이 닥쳤을 때 시스템에 충격을 가겠죠. 그래서 시스템을 훼손시킵니다. 뭐 훼손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붕괴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다운 슈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이제 충격을 잘 흡수를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 충격 이전의 상태로 뭔가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충격 이전보다 훨씬 더 개선된 시스템으로 향상시키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 레질리언스의 개념이라는 거죠. 이 레질리언스에 대해서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할 경우 파급력이 매우 큰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더 나아가 위기를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뭐 기업의 능력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또 학계마다 조금씩 정의는 다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정의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애질리언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향후 이 불확실성 시대에 조직이나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1세기의 위기 재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재난의 상시와 복합화, 대형화입니다. 하나의 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위기나 재난이 파도처럼 연쇄적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몰려온다. 이런 이제 현상을 제가 약간 은유적으로 블랙 타이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와중에 예를 들어서 블랙아웃, 정전이 일어났다. 뭐 국가 전산망이 해킹당해가지고 모든 통신 시설이 마비됐다. 이럴 경우 이제 복합 재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 복합 재난의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일본에서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그러니까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이 쓰나미가 와가지고 원전을 덮쳤죠. 그래서 이 복합되면서 대형화되는 이 복합 대형 재난은요, 이게 한 나라나 지역이 감당하기에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큰 규모의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불확실성 시대에 그 위기 재난의 상시화 시대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핵심 역량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자일, 그다음에 레질리언스입니다. 뭐 애자일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냥 임기응변에 강하다, 유연하고 민첩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그다음에 이 레질리언스는 단순한 이전의 시스템 회복, 복원을 넘어서 시스템 향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애자일과 레질리언스 이걸 이제 합쳐가지고 전 애질리언스 이렇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애질리언스라는 건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저는 이제 애질리언스 역량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초불확실성 시대에 이 기업이 키워야 할 핵심 역량은 위기 시의 기민함, 그다음에 위기를 통해서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질리언스가 뭐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과 주주들은 대부분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예측이 가능하며 변화가 적을 때 잘 작동하는 그런 안정적인 계획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주력을 한다는 겁니다. 이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아래서는 이런 효율성이 기업에 있어서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는 미래에는요,
이 효율성보다는 애질리언스가 더욱 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애질리언스는 이 중장기 관점에서 수행이 돼야 되고요. 미래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요. 어쩌면 현재 그 일정 수준의 효율성 또는 성과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딜레마적인 상황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애질리언스도 중요하지만 이 애질리언스와 앞단의 소위 그 전략적인 예측, 보통 이제 포얼사이트라고 그러죠. 이게 서로 연계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임기응변에 강하다, 뭐 애자일 뭐 이런 게 굉장히 잘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그냥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 포얼사이트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사고하고 뭔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애자일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미래를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그 미래에 대한 변화의 징후는 충분히 우리가 탐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기업 조직 차원에서 이런 그 뭔가 기관을 설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미래의 위험이나 위기, 재난의 징후를 탐색, 분석하고 또 그 미래 사건 이슈의 그 조기 경보나 경고를 제공할 수 있는 소위 그 호라이즌 스캐닝 포스의 플랫폼을 조금 만들어서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위기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그런 다양한 경로에 대한 그런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뭐 시나리오 같은 것들도 구상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위기 발생 시에 기존의 위기 관리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한 회복이나 복원을 넘어서 뭔가 시스템을 전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일종의 전환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정부 측에다가도 계속해서 뭔가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 이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 좀 업무 수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